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장 구체적인 신호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 현상이 등장할 때 가장 그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선반영됐다라는 것들의 의미나 해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건노믹스가 실패한 경제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요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10년물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네네. 그냥 흔히 하는 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다 1월부터 한 6개월, 1년 후에 어떤 형태로인가 경제 침체,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 것이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기 침체는 순환 과정에서 당연히 느끼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문제는 이제 너무 언론에서 과장된 해석을 하시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꼬르 경제 위기 또는 금융 위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세계 경제가 과거에 수많은 경기 침체를 겪어왔었고 그 경기 침체 과정에서 몇몇 우리 그 경제 주체들 사이에 뇌리에 박힌 것이 바로 뭐 외환위기라든지 재정위기라든지 미국의 시스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뿐인 것이지 그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경기 침체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져야만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 기조가 바뀐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정책 기조가 바뀌었을 때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주도 산업과 주도주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가 어떤 모습인지도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자꾸 이제 뭔가 뭐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껴맞추기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경기 침체를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저는 추후에 있을 경기 침체는 수요 활동과 가계의 소비를 겨냥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쪽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 등이 나와야만 되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투자의 아이디어 등이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온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한다면 제일 궁금한 게 언제쯤 올까?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지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저희는 빠르면 올 4분기부터 그 구체적인 신호는 10월.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을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난 7월, 6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9%가 넘었으니까 정말 놀랐고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문제는 7월 달에 국제 유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아직도 오늘 우리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 데서도 보셨겠지만 잘 물가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물가가 진정될 수 있는 확률은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가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데 필립스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이 둘은 역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반대로 고용은 불안정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장 구체적인 신호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 현상이 등장할 때 가장 그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각국 정부는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안정고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시장이 연착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수출입니다.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수출 증가율은 둔화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월간 우리나라 수출이 대략 550억 불 내외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급 수출이 기록을 됐었어요. 당시에 무려 600억 불을 돌파한 게 2달 연속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올 11월 달, 12월 달에 내년 경제가 낙관적이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올해 우리 4분기의 수출 변화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수출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았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 4분기 중에는 예의주시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이런 경기 침체가 막상 이제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 이거겠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 미리 그게 선반영이 돼서 지금 뭐 S&P가 됐든 미국 시장도 한 30% 나스닥도 조정을 받았고 뭐 약간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거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막상 경기 침체가 와도 크게 큰 변동은 없을 거야.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 실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기본 50%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우선은 조금은 의미 없는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금 손실 규모가 크고 답답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됐어.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가치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의 밸류와 지금의 밸류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가치가 미래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저평가에 대한 여부가 판단돼야 되는 거지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지금이 저평가라는 기준을 쓰는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선반영됐다라는 것들의 의미나 해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체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 소비가 감소한다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가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품고 있어.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변질되고 악화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산 시장만 약간의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 뿐이지 본질적인 경제가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각계각층이 경각심을 가질 만한 그 확산이 아직은 안 돼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라는 것들이 주장이 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가격이 씀씀이가 줄어들었다? 어디에서도 신호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걸 느끼겠네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물가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관심이 여의도만 놓고 보더라도 가게마다 줄 서 있는 거는 변함없고요. 또 그 가게마다 대부분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제품 가격이라든지 음식 가격들이 전부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 서는 거에 있어서의 변함은 없다라는 거죠. 이는 현재 높은 물가 환경과 어떤 경제의 문제점을 시장 주체들이 이미 적응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뭔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투자자들만의 리그가 아닌 전 각계각층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자산 가격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폭락이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그 공격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네. 요즘 우리 네, 책 그렇군요. 이벤트도 했는데 네네네. 저 금융위원회 네네네네. 그 박사신데 이분도 그 한국에 일었었던 8번의 경제 위기와 7번의 금융 위기를 자료를 그러니까 네네네. 자기가 공무원인데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자기가 직접 그 자료를 논문으로 만들었다고 네네네네.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분도 주장이 결국 그 뭐냐면 모든 사례를 보면은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요 정도도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다. 데이터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지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제가 루트형 경제나 루트형 패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국 경제와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장점이다라면 강력한 충격에 대한 엄청나게 빠른 복원력입니다. 왜냐하면 단합을 정말 잘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외침에 너무 익숙해졌었고 그것에 맞서서 저항했었던 역사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위기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가계와 산업과 정부가 서로 양보하는 이런 합심내는 단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의외로 선진국들이라든지 서구권 경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물가가 통제 안 되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협조하려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극복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정도에 대한 의미로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발전시켜오고 경제 성장을 시스템화 시켜왔었던 부분 등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IT 부분, 특히 반도체, 이 반도체가 우리만의 반도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배터리가 이제 한국만의 배터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산업이 다음 경기 확장 국면에 왔을 때 엄청난 어떤 승수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저렇게 저는 몰아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를 고민하고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가 위기하면 자꾸 우리는 IMF를 떠올리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환율만 또 1,300원만 올라가면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몰아가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과거의 경제와 똑같을 수는 없다는 부분이죠. 이미 경제와 금융만으로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 더 추가가 된다라면 좋을 테고, 또 우리 스스로가 자꾸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는 선진국으로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조금 더 피력해야만 글로벌 자본이나 직접 투자자들 역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경기 침체가 와서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네네. 그때 사는 분들에게는 또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이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니까 자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갖게끔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료나 세미나에서 그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80년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빠졌을 때 그 극복했었던 사례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80년대 초에 미국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높은 실업률과 그리고 물가도 높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썼던 경기부양 정책이 바로 레이건오믹스입니다. 레이건오믹스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시기이고요. 감세 정책 카드를 들고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소비가 단절되지 않도록 뭔가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었는데, 최근에 우리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 등이 감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부채 문제 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져서는 지금부터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 오히려 걷기보다는 소비가 단절되지 않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푸는 쪽에 대한 재정 부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레이건오믹스가 유행했었던 80년대 초에 어떤 후생 경제학자들은 레이건오믹스가 실패한 경제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렇죠. 그 월가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월가를 대항하는 엄청난 맞습니다. 시민들의 그 데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감세를 기본적인 전제에서 지어지게 되면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취지는 그 낙수 효과를 노려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해왔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당분간 양극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라면 내가 이런 시대에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저도 마침 며칠 전에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 근로소득의 상승률과 자산의 상승률 보니까 자산의 상승률이 거의 4배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는 위험 자산을 사야 된다는,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부를 불려주는. 문제는 위험 자산을 사는데 지금의 자본 조달 환경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물가 시대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투자의 환경이 좋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빚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목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투자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어떤 이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보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2,600 반등하는 시기에 자산을 조정을 해서 현금화를 좀 많이 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기 이제 동의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듀레이션,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그러면은 채권 투자할 때만 듀레이션을 그렇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식도 보유 기간이 적정한 보유 기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냥 갖고만 있는다고 잠깐은 마음이 훈훈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말썽장이 아이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순환성이 짙은 자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면서는 우리가 사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시장에 있어서의 존재유가 된다라는 거죠. 네, 진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를 손해봤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요 관점으로만 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뛰어들면 사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서 사는 사람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화든 음식이든 서비스를 사서 그냥 나의 효용에 맞춰서 그냥 사라지게끔 만드는 것이 소비자죠. 근데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보려면 내가 이거는 싸다라고 잠깐 확보를 해놨다가 비싸졌을 때 그 시장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넘겨야만 나한테 그게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건데 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뭔가를 위험 자산을 샀을 때는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기가 왔을 때 근데 이제 과연 무엇을 살 것이냐? 왜냐면 어떤 뭐 주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부 당국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거에 호응하는 어떤 섹터,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섹터나 이런 게 있다면 어디를 예상을 하시나요? 약간 그런 스토리가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은 제가 어차피 이제 내년 자료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밝힐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하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물가가 피크아웃하면서 약간 진정됐을 때, 근데 진정된다라는 것이 이제 물가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물가가 정점을 쳐서 미국 물가가 정점을 쳐서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었을 때 우리 국내 증시에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었던 산업과 그리고 상승 횟수가 빈도수가 많았던 그 업종 등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평균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1등으로 나서는 게 건강관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1.2%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때 가장 상승률이 좋았었던 게 건강관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아까도 시장금리가 진정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성장주와 나스닥을 포함한 성장주가 제일 불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고퍼 주식 등이 그 상황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 밸류 측면에 있어서 더 고평가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했었던 건데요. 이렇게 시장금리가 진정되면은 그 반대로 건강관리 같은 이런 종목들은 먼저 수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 사이에 가장 먼저 수익률이 개선됐었던 7월 달에 수익률이 개선된 업종을 보시게 되면 바로 건강관리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건강관리에는 어디가 건강식품도 떠오르고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가 그 혜택을 조금 더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빈도수 측면에서 보니까 저희가 흔히 히트레이쇼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가장 확률적으로 본다라면 많이 올랐었던 산업이 섹터가 경기 소비재, 그 다음이 IT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9%, 우리 기준으로는 6%의 물가가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진정될 거라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3개월이든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미국 물가가 한 4%대까지 내려오고 우리 물가가 3%대까지 내려오면 이 여러 가지 물가의 경로를 다 제외하고 그 상황만을 놓고 본다라면 경제가 제일 좋을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숫자가 뒷받침되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원자재도 올라가고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에 전부 다 전가가 되고 있어. 네. 그러면서 소비가 되고 있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당장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업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서 이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서 반응하는 고퍼 주식 등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숫자가 뒷받침되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대응,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요 베어 마켓 랠리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는 인기를 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경기 침체가 등장해야만 그 다음에 부양 정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연말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고민해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 이런 것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냐 떨어지느냐 요거에 따른 일단은 그 관점에서 현재는 좀 보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투자 환경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물가 환경의 변화 속도와 비례해 봤을 때 수요의 회복 속도 그리고 공급의 회복 속도 등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거시 지표가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결국에는 판가름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올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월간 데이터에 대한 변화의 과정 등을 우리가 보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그 요즘 그 좀 이렇게 방망이를 짧게 쥐고 좀 매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시기가 벌써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1년이나 벌써 가격 조정이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런 환경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세워두는 부분 등이 중요하지, 잠깐 조금 시장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편한 투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분석 활동을 20년 넘게 해왔지만은 20년 동안 편한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부르겠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분석과 앞으로의 우리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잘 짚어봤는데요. 아마 우리 보신 가족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쫙 로드맵이 생기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